네, 방금 소개받은 오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논의의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슬라이드 공유를. 네, 저는 일본의 정신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그런 고용 지원 체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장애인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제목을 일단 조금 가로를 쳤습니다. 오늘 강의의 흐름은 정신장애인의 정의와 그리고 취업, 고용을 지원하는 법제도, 그리고 고용촉진법, 노동시책, 복지시책의 연계와 지금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신장애인의 정의가 한국과 일본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일본 안에서도 법에 따라서 정의한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게는 정신보건복지법이 있는데요. 이 정신보건복지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개념은 보건의료 시책에 있어서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법 제5조에 정신장애인이란 조현증, 정신작용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또는 그 의존증, 지적장애, 정신병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신장애인의 그 수첩, 장애인 수첩도 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통틀어서 정의한 법인데요. 먼저 신체 지적 정신장애가 있는 자로 사회적 장벽에 의해 계속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장벽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장벽이 되는 사회의 사물, 제도, 관행, 관념, 그 일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큰 법이고, 그 외에 이제 장애인 차별 해소법도 장애인 기본법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지원법, 이 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법도 각각의 신체장애인법에 의한 정의와 지적장애인에 의한 법,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해 법률되어진 아까 소개드렸던 정신보건복지법에 정의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취업 고용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보면 크게 이렇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과 장애인 종합지원법,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입니다. 정신장애인 복지법 안에 발달장애인도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장애인 지원법도 크게 하나의 묶음으로 들 수 있고요. 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금지하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유사한 권리에 대해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장애인이 고용되었을 때 차별당하지 않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배려라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적 장벽의 제거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주위의 사람이 그 실시에 과도한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배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지원법에서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립지원급여, 급부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런 자립지원급부에서는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생활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 그러니까 각 도도부연이나 시구청의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2가지가 장애인 종합지원법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지원법은 이제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를 명분화했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큰 그림인데요. 이 안에 아까 설명드렸던
자립지원급부와 지역생활지원사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특히 취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자립지원급부의 훈련등급부에 속해 있습니다. 취업 지원에서는 취업 이행 지원과 취업 정착 지원, 그리고 취업 계속 지원, A형, B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 정착 지원에 관해서는 2018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도 한번 취업을 했을 때 취업 이행 사업을 통하여서 취업을 했던 장애인들이 그 취업의 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제가 되어서 취업 정착 지원법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하신 장애인분들이 그 각 사업소의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대면 면담을 하면서 그 취업하고 있는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생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상담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제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직장과 그리고 그 개인의 생활이 안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지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간이고요. 이것을 3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3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애인 고용에 가장 영향을 주는 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라는 것이고요. 이 법은 장애인의 직업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과 국가, 지방 공공단체가 고용인 중에 차지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이 돼도 의무짓는 법정 고용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처음에는 1960년에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민간 기업에서는 신체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노력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고 노력의 의무였지만 1976년에 장애인 고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법정 고용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지 않은 기업들은 일정의 납부금을 지불해야 되는 납부금 제도도 이 76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신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 등 단계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나 조치에 대해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긴 법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돼 왔었고 법정 고용률 인상에도 관여해 왔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고용에 임하는 의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정한 법인데 장애인 고용 추진의 근저에는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가 근거에 있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고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하는 데 발생하는 불평등과 불편을 가능한 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는 장애인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게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라는 이제 장애에 대한 정의는 아까 장애인 기본법과 똑같은데 대신에 고용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렇게 수첩을 받은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의무의 대상의 부분에 보면 사업주는 그 고용하는 대상 장애인인 노동자 수가 고용하는 노동자 수의 장애인 고용률을 곱한 결과 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장애인 고용 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대상 장애인이란 신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의 교부를 받은 자의 하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5가지 이 조치를 보면 첫 번째는 고용 의무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용 의무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납부금 및 조정금 제도가 있고 조성금, 이것은 이제 고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비라든지 장애인이 고용되었을 때 요양보호사가 같이 도와준다거나 하는 그런 배치에 관한 조성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금지와 합리적 배려의 제공 의무입니다. 아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차별금지는 먼저 모집, 채용, 임금, 교육훈련의 기회,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 배려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평등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적 장애를 없애기 위한 개별 대응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고용 인원수가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그 기업에서는 3개월 이내에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담하고 또한 업무에 관련된 지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선임했을 때는 그 헬로워크라는 곳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보고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 상황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법정 고용률이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사자 33.5명 이상의 사업소는 장애인을 반드시 1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고용 현황에 대해서 헬로워크에 매년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해고되었을 때도 혹시 해고되었거나 해고하려고 할 때도 헬로워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에 대한 조치로는 직업생활 실시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헬로워크에서 직업을 소개받고 직업을 지도받고 구인을 같이 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역장애인 직업센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 및 생활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서는 취업과 생활, 양면에 걸친 상담 지원을 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법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2020년까지는 민간 기업에서 법정 고용률이 2.2%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2021년에는 22.3%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가된 상황이고요. 이것이 법정 고용률을 산정할 때 하는 산수식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은 이제 신체장애와 지적장애, 정신장애별 어떻게 카운트가 되는지에 대한 건데요. 신체장애와 지적장애는 중도와 중도 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첩을 옆에 썼는데 일본은 수첩 숫자가 작은 수일수록 중도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체장애 같은 경우는 1급부터 7급까지 있고 지적장애는 1도부터 4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과 경도장애인 이렇게 되네요. 중도 외 장애인이 시간을 일을 했을 때 카운트되는 숫자가 다른데요. 만약에 기준이 되는 것은 중도 외에 있을 때는 30시간 이상 일할 때는 1로 카운트되고 단시간 이동했을 때는 0.5로 카운트됩니다. 근데 중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30시간 이상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2로 카운트를 하고, 단시간 일을 하신 분들은 1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정신장애인은 수첩이 1상급으로 되어 있고요. 정신장애는 중도와 중도외로 나누지 않고 일단은 30시간 이상일 때 1인, 그리고 단시간 이동일 때 0.5인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장애인 특례라는 게 있어서 정신장애인이 단시간 노동자로 일을 할 때 1로 보는 0.5가 아니라 한 명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신규 고용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 그리고 2023년 3월 30일까지 고용되어서 그 수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장애인 고용축지법 개정이 되었을 때 그 민간 기업 기준으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2.2%가 법정 고용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3%로 증가되었고 45.5인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반드시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 법정 고용률은 그 이전에 보면 1976년부터 보면 약 10년마다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최근 단기간에 이렇게 인상된 것이 특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인상이 된 주된 이유는 발달 장애를 포함해서 정신장애인이 법정 고용률로 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개정을 거쳐서 법률상의 정의로 신체 지적 그리고 정신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법정 고용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 고용률을 인상시켰고요. 이렇게 한 데는 또 한 가지 배경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그 내각부에서 장애인 수의 연령별 데이터를 봤을 때 네, 특히 이제 신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고용되는 사람 수가 이제 경향이 현저히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인의 고용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한편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생산 연령이라고 불리는 그 인구층은 인구 연령층의 그 비율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신장애인의 고용의 기회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정한 수를 고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그 고용률을 초과했을 경우, 그 대우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부족한 수, 만약에 한 명이 부족할 경우마다 월에 5만 엔씩 추가로 납부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 납부금은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 구직자 고용지원기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 1인 초과 시 월에 27,000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금이고요. 이제 조정금과 보장금의 좀 차이는요. 조정금은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장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의 그런 사업주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으셔야 됩니다. 네. 발표 시간 25분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고용률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기업명을 공표하는 것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뒤로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고용 정책이 한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자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된 고용 정신 지원 책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네,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데이터도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듯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장애인 고용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 고용률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장애인의 그래프를 보면 고용 신장이 조금 다운 트렌드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하강을 하는 배경에는 이제 기업 측에서 정신이나 발달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노하우가 잘 있지 않아서 그 추진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정적인 취업 정착 활약을 위해서 좀 더 기업 간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장에서의 과제에서는 기업은 이제 정신장애에 대한 무지와 불안, 그리고 그 마이너스 이미지, 그리고 현재 지금 법정 고용률만으로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법정 고용률의 대상이 되지 않은 장애인들에 대한 채용 확대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이행 지원 사업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되신 분들이 많은데 지역 격차라든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업소 수가 좀 한정되어 있지 않나. 막 확대는 되고 있지만 그런 질적인 부분에서는 한정되어 있다. 앞으로 질 높은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취업자 취업이 많이 되면 될수록 취업 이행 지원 사업에는 보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잘 일할 능력이 높은 장애인들만 이제 회원으로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이한 매칭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역 협력의 의식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급하게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셨는데 너무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25분 정도밖에 드리질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이 한 가지 이제 계속 궁금한 게 이제 한국도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서 고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체 장애의 그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정신 장애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정신장애 영역에서는 급성기 환자들이 좋아지고 나서 빨리 사회 적응을 시키고 또 자존감이 올라가고 회복의 과정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급성기에서 좋아진 분들도 이런 직업재활이나 고용 지원에 도움을 받으셔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장애인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등록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고용지원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일본도 보니까 그 장애인 수첩이 있어야지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 장애랑 같이 묶여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급성기에서 좋아진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런 직업재활이나 고용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의무 고용을 잘 안 지키기도 하고 또 정신장애인이 다른 신체장애나 심지어는 발달장애보다도 상당히 이런 서비스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드렸던 법정 고용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첩을 가진 사람이고 그 외에 다른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수첩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법에 근거하여서 취업 이행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수첩이 없어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단지 카운트 되는가 안 되는가가 이제 수첩의 필요 여부가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법정 고용률을 채우려고 하면 자기들이 수첩을 가진 사람이 증빙 서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취업 이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수첩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헬로워크를 통하여서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취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복지법의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서 다른 서비스들 그리고 시설들도 이용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수첩을 소지해서 장애인 모집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천하는 쪽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용률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정신장애인들의 이런 복지 서비스 이용은 충분히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종합복지법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다른 신체장애나 네. 혹은 발달장애, 네. 지적장애에 비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좀 저희들은 저조합니다. 이런 복지 서비스 지원이. 근데 일본은 뭐 다른 장애에 비해서도 차별 없이 그냥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기존에서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간에서도 이제 서비스 차별이 있었는데 현재는 장애인 종합지원법을 통해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기존에 입원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퇴원을 하기 위해서 또 퇴원 이행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정착 지원 사업,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장애인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고 이용률도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본의 사례를 저희들이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